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46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제19회 항저우 하계아시안게임이 오늘 개막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회 일정에 돌입합니다. 원래는 작년 개최됐어야 했지만 이 코로나19 때문에 1년 연기되면서 이제서야 열리게 된 건데요. 팬데믹 기간 동안 실력을 갈고 닦아온 선수들 얼마나 이날만을 기다렸을까요? 네, 금메달, 은메달, 메달색을 떠나서 최선을 다한 만큼 후회 없는 승부를 펼치길 응원합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먼저 도로공사 연결해서 고속도로 상황 전해드리죠. 양정원 씨. 네, 현재 지방 방향 최대 혼잡 시간대가 지난 만큼 점점 정체가 풀려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1번 경부고속도로는 충청권에서의 이동이 여전히 힘든데요. 부산 방향으로 옥산 휴게소부터 청주 분기점까지 13km 밀렸다가 다시 한번 천안부터 천안 휴게소까지 16km 속도 더 떨어집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로는 항상 막히는 시구간이죠. 금토부터 반포까지 11km 정체입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는 남이 방향으로 서청주부터 남이분기점까지 5km 밀리고 반대 하남 쪽으로는 일죽과 하남분기점 부근에서 짧게 주춤합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쪽으로 경기권 진입하기가 힘든데요. 서평택부터 서해대교까지 8km 가다서다 반복하고 서울 쪽으로는 매송과 일찍분기점에서 3, 4km 브레이크 밟습니다. 100번 수도권 제1순환선은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 경기 동쪽인 광암터널부터 토평까지 10km 불편하고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가신다면 시흥과 서운분기점 사이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지금까지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양정원이었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정치권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이죠. 단식이 장기화하면서 부결 가능성을 예상하는 쪽도 적지 않았는데 가결된 이유 어떻게 봐야 하나요? 예, 비이재명계의 반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핵심은 7개월 전 지난 2월 체포동의안 표결 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네. 당시에는 297표 중에서 찬성이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였는데요. 149표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결에는 크게 못 미쳤지만 기권 무효까지 합하면 가결이 충분히 가능했던 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찬성이 최소 11표가 나오면서 기권 무효까지 합하면 최소 31표 이탈했다 이렇게 봤었는데 예. 이번도 비슷합니다. 295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찬성이 149표, 반대가 136표인데 기권 6표, 무효 4표였습니다. 예. 2월과 비교하면 기권 무효가 10표 줄고 찬성표가 10표 늘었습니다. 그렇죠. 찬성표에만 민주당 의원이 최소 29명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여기에 기권과 무효 10명을 합하면 39명이 최소 이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체제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이 7개월 전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이 주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 상황 변수가 또 있었잖아요. 네. 오늘로 지금 24일째 단식이고 단식 기간이 늘어날수록 동정론 때문에 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그런 분석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로는 조금 다릅니다. 지도부에서도 당연히 표 계산을 당시 했었는데요. 제가 지난 월요일 단식 18일째 병원으로 실려가던 날이었습니다. 이날 취재할 때만 해도 이재명 측근이나 지도부는 30여 명이 아직 가결적 의사를 갖고 있어서 설득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이날 검찰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통령은 야당 대표 단식 중에도 입장 표명을 내지 않고 출국을 했습니다. 예.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동시에 오전 9시였고요. 민주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대통령과 검찰의 행보로 확실하게 이 대통령의 의중을 읽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구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진 거죠. 이 단식 과정에서 보면은 기존 지지층과 약하게 지지했던 의원들의 지지 강도는 더 높아진 건 확실한데 기존에 비판했던 비명, 반명 세력들에게는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했다는 게 확인이 된 겁니다. 네.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과정에서 가결을 해야 되는 이유가 더 확실해졌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결국은 비명계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지도부는 비명계 의원들을 입체적으로 그래서 공략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전화도 수차례 하고요. 어떤 비명계 의원은 너무 부담될 정도로 지도부로부터 이 전화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도부는 막판까지 이들을 설득하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협상 카드가 전달이 된 겁니다. 예. 워낙 민감해서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협상 카드를 전달한 쪽은 이제 친문계나 이낙연계로 알려져 있고요. 이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부결을 위한 조건들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먼저는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요구와 함께 사퇴를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고요. 예. 그렇지만 이 조건에 대한 이 대표의 수용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되고는 두 번째로 조건을 냅니다. 이 부결을 조건으로 일정 부분의 공천권을 요구한 거죠. 이 부분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의 페이스북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까지 거래를 하려고 하고 조건을 달고 하더니 결국은 등에 칼을 꽂는 짓을 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거래 조건 그런데 이런 그 비명계 측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마지막에 두 번의 메시지를 내게 됩니다. 두 메시지는 이 비명계 요구에 대한 이 대표의 공식적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메시지는 표결 하루 전에 나왔는데요. 장문의 메시지를 통해서 비명계를 회유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대표는 검찰 독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워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검찰이 제기한 백현동 배임죄 의혹이라든가 이 대북 송금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예. 그러면서 비명계의 제안을 꺼내듭니다. 제가 가결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당하게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의견도 들었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가결하면 당 분열, 부결하면 방탄 프레임에 빠뜨리겠다는 꼼수다. 이건 이제 검찰에 대한 이야기고요. 명백히 불법 부당한 이번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명계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오히려 강하게 설득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가 별 효과가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예, 비명계는 설득되지 않았고 결국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박광훈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입원해 있는 이 병원을 찾게 됩니다. 21일 표결이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오전 10시 30분에 서둘러서 병원에 가서는 비명계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 대표는 이들을 설득할 만한 메시지를 박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요. 이것은 이소영 대변인이 대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예.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대표가 이 현재 당대표 지도부의 당 운영에 대해 우려하는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편향적인 당 운영을 할 의사나 계획이 전혀 없다. 다양한 이견을 모으고 의원 통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당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가 다 함께 마음을 모아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원론적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명계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준이 전혀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친명계에서도 그렇다면 애초부터 비명계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정성호 의원은 자기 정치 생명 이어가려고 검찰의 당대표를 팔아먹는 먹는 저열하고 비루한 배신과 협잡이 일어났다면서 이들을 비겁한 기회주의자로 규정했습니다. 결국 공천 때문에 비명계들이 가결을 선택했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물론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이 상당수는 공천 때문에 부결을 선택했다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예. 하지만 비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단식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내려올 의지가 전혀 없고 또 공천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서 오히려 자신들을 공천에서 탈락시킬 것이다. 공천 학살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불안감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막판에 가결에 대한 마음이 더 굳어졌다. 이런 얘기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지난 2월 이후에 비명계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도 그때의 경고성 표심을 바꾸려는 노력이 거의 없었던 결과가 이번 체포동의안 가결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가결 이후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해서 응징하겠다 이런 자세인데, 근데 색출이 가능한가요? 비밀 투표인데?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자신이 부결 사실을 의원들이 계속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투표지를 찍어서 공개하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예, 최고위원들은 현재 상황을 가결 표결을 한 사람들을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당 행위라고 규정했으면 반드시 징계가 따라야 된다, 이런 논리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에 따라서 정청래 최고위원은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벌써 적극 지지층들이 색출에 나섰고요. 현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에게 이 대표 구속 불가를 요구하는 이 탄원서를 받도록 했는데, 시도당별로 탄원인 수와 명단까지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가결 의견을 낸 의원으로서는 스스로 그걸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내지 않게 되면 이 가결을 쓴 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비명계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도 당분간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 같은데, 대체로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될지 그렇지 않을지 이 부분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친명계는 일단 영장 실질심사 때까지 색출 작업을 진행하면서 26일 오전 2시에 오후 2시. 오후 2시죠. 예.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 중일 때에 원내대표를 선출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친명계 의원을 뽑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 장악을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여집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26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출석할까요? 이 대표 어제 저녁까지는 강하게 출석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가는 것보다는 좀 단식을 끊고 좀 몸을 추스린 다음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날지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일부 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번 밀어서 회복 기간을 거치는 것보다는 단식 중에 현재의 모습으로 가는 게 기각에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도 제시됐다고 합니다. 영장 심사가 실질 예상대로 진행이 되면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에 결정될 텐데, 결과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이 대표나 주변에서는 단 1%의 구속 가능성도 피해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이미 실패한 거고요. 이럴 바에 애초부터 당당하게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상당히 많은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게 되면은 이 대표는 날개를 달 것이고, 반대로 이 대표 구속영장이 인용되게 되면 이 대표는 거취를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대표 임기가 8개월 이상 남게 되면 전당대회를 또 새롭게 열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변수가 상당히 다양해지는 거고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 대표가 다시 장문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재명을 넘어서 민주당,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현재로서는 이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네. 국민의힘 쪽에서도 사실 구속 여부가 상당히 걱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든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가 약화되거나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 그러니까요. 구속영장이 기각되게 되면 국민의힘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긴 한데,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치검찰에 대한 정적 탄압이라고 외쳐온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기사회생의 명분이 될 수 있겠고요. 그렇죠. 반대로 이 대표가 구속이 되게 되면 국민의힘에게는 또 그것도 역시 부담이 됩니다. 국민의힘이 누려온 이재명 사법 리스크 반사 이익이 사라지면서 내년 총선 구도가 좀 더 불리해질 수 있다, 이런 논리고요. 이 영향은 곧바로 10월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국민의힘은 당분간 저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민주당을 공격하기보다는 민생에 좀 더 집중하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다음 소식으로 민주당 주도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사 탄핵이 이루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 유성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안동환 검사, 현재는 차장검사인데 탄핵안을 통과시켰어요? 예, 이 사건을 보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탄핵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2010년 이 유우성 씨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 가담 정도가 약하다, 그래서 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가 2014년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으로 검찰과 국정원이 수사에 몰리니까 내부 지침을 어겨가면서 유우성 씨의 이 예전에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갑자기 기소하게 된 겁니다. 예, 특히 대법원에서는 공소권 남용이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이번 탄핵의 주요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송영길 돈봉투 사건이라든가 이정근 뇌물수수 사건, 탈북민 북송 공무원 월북 사건 이런 것들 이어서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찰로부터 상당한 많은 그 조사를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검찰이 조작이라든가 부실이라든가 또는 선거 개입, 증거인멸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민주당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동안 공수처에 고발하는 수준에서 대응을 했는데 이제는 탄핵으로 곧바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68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을 통과시키면 곧바로 직무가 중지되고요.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검사는 면직과 함께 5년 동안 변호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 인용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줄줄이 검사 탄핵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실제 수사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압박해 왔는데 민주당이 이미 백현동, 대장동, 쌍방울 등의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부장검사나 부부장의 이름을 공개를 해왔고 춘천지검 강릉지청 민원실 CCTV 유출과 관련해서도 춘천지검 지검장 또 지청장, 부장검사, 차장검사의 이름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발사주 손준성 검사라든가 99만 원 접대받은 3명의 검사 등도 아마 탄핵 대상에 조만간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민주당이 검찰 탄핵을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검찰의 경우에는 위법한 행동을 하더라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직접 입법권에서 관여를 해야 된다 이런 건데 여기에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지 않으면 폐기가 된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20일과 21일에 모두 본회의가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19일에 탄핵안 발의하고 20일에 본회의 보고해서 21일에 통과를 시키는 이런 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일정을 잡아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볼 게 다음 주 월요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가 남아 있는데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곧바로 다음 날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상당히 순조로워 보였는데 야당 간사인 박용진 그 민주당 의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야당도 버린 카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경과보고서 채택 이후에 가결 가능성이 좀 떨어지게 되면 협상 등을 하게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한 다음에 본회의를 올리는 게 일반적인데 여당이 별 협상 없이 표결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렇다면 빨리 부결을 용인하겠다 이런 의지로 해석이 되는 거죠. 여당도 버린 카드다. 예. 일각에서는 대법원장이 내일까지 임기니까 25일에 통과시키지 않으면 공백 책임이 민주당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다시 좋은 대법원장 후보자를 내게 되면 한두 달 안에 채워질 수 있고요. 그동안은 대행이 맡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민주당에도 큰 압박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균용 그 후보자가 보여준 법을 대하는 태도라든가 자신에 대한 성찰 기준 또 기존 판결 내용 외부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낙제점이라는 것은 여당에서도 일부 확인되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이 후보자 인줄 표결에서 반대표가 과연 국민의힘 쪽에서 어느 정도나 나올 것이냐 이 부분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27일 추석 연휴 전날로 예정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신원식 후보자만 청문회 일정이 잡혔고 나머지 유인촌, 김행 후보자는 추석 이후로 잡힐 것 같은데 이게 모두 10월 11일 열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연결돼 있다는 게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이 노출된 후보가 3명 나오면 보통 1명 정도는 낙마를 시키고 나머지 2명을 임명하는 게 이제 일반적이었는데 이번엔 민주당도 윤 대통령이 야당 비판이나 여론에 상관없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략은 이 3명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국정 현황 또 검사 인사 검증의 맹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론화해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 표심을 움직여보겠다 이런 의지가 강해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추석 연휴 민심은 이재명 구속영장 여부 또 인사청문회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내일신문의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 12시 29분 막 지났습니다. 기상청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해 봅니다. 기상청의 최용우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한가위 연휴를 벌써 닷새 앞둔 주말입니다. 아침에 서늘한 곳이 많았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세종, 대전, 광주, 부산, 제주 나란히 26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27도 분포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현재 비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강릉과 홍천, 양양 등 일부 강원 영동입니다. 오늘 밤까지 강원 영동은 5mm 내외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경북 북부 동해안은 빗방울이 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도 거의 엇비슷한 맑은 하늘에 비슷한 기온이 이어지겠고요. 내일까지 중부 내륙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벌어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아침 저녁 옷차림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다음 주는 전국의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를 보여서 서늘하거나 선선하고요. 낮 기온도 주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25, 6도를 유지하겠습니다. 한가위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다음 주 수요일은 중부지방에 비가 오겠고요. 추석 연휴 기간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추석 당일인 9월 마지막 날 30일이 지나고 나면 10월 첫날부터 개천절까지는 아침 기온이 15도 아래로 낮 기온은 25도 아래로 더 쭉쭉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5.8도입니다. 날씨 정보 함께 하셨고요. 계속해서 KBS 교통정보센터 정현정 씨가 주말 교통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네, 먼저 서울 시내 집회 상황입니다. 세종대로 광화문 방면 서울역 4번 출구 부근은 현재 하위 3개 차로를 막고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변이 혼잡하니까요. 이 도로 이용하신다면 참고하시고요. 추석을 한 주 앞두고 오늘 고속도로 이동량도 늘었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금토분기점에서 반포까지는 11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부산 쪽입니다. 반포에서 서초까지 천천히 가고요. 신갈분기점에서 수원 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망향휴게소 부근에 고장난 채 서 있고요. 천안 부근에서 천안휴게소까지 16km가량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상황입니다. 서울 쪽인데요. 부천에서 신월까지 정체고요. 반대 인천 쪽으로는 부평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인데요. 남양주금소에서 화도까지는 6km가량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역시 강릉 쪽인데요. 마성에서 용인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상황은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먼저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4차로는 추돌 사고가 있어서 미리 차로 변경이 필요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한 주간 북한 관련 소식 알아보는 남북의 창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러시아를 방문했던 김정은 위원장 지난 19일 평양으로 돌아왔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방러 어떻게 총평하십니까? 예, 위험한 뉴노멀의 입구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소련 때 북러, 소련 조소 그러죠. 여기는 이제 동맹 관계였거든요. 예. 근데 냉전이 해체되면서 일반적인 설린 우호 국가로 바뀌었고 이제 자동 군사 개입 조항도 이제 삭제됐거든요. 그리고 러시아가 뭐 북한을 방치하지는 않았지만 한러 관계로 무게 중심이 옮겨왔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상황이 바뀌었다. 즉 다시 말해서 대북 제재로 고립된 북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으로부터 고립된 러시아가 새로운 군사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기로 하는 합의가 이번에 이루어진 것 같고요. 예. 때문에 두고는 봐야 됩니다만 어쨌든 뉴노멀의 입구가 열린 건, 그리고 이제 그게 한반도 안보, 유럽 전선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은 귀국 후에 바로 다음 날 당 중앙국 정치국 회의에 참석했는데 이 정치국이란 건 뭐죠?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이나 노동당,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고요. 대략 당원이 중국은 뭐 10%가 안 됩니다만 인구에, 북한은 한 300만 명 내로 추정이 되거든요, 당원들이. 예. 그래서 이 노동당이 전체 모이는 게 당대회고, 이건 북한 체제 수립 이후에 8번 열렸고요. 그리고 이제 평상시에 열린 일종의 이제 가장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정치국 회의라고 볼 수가 있고,
후보위원 한 10여 명, 정의원 한 20여 명, 한 3, 40명 정도가 모이는 회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자기 노동당의 핵심 간부들이 모인 회의에서 김성남 노동당 국제부장이 이제 방로 보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북러 관계, 러북 관계 발전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기로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 크렘린궁은 밝히기를 북러 간에 아무런 합의문이나 서명도 없었다 그랬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후속 조치라는 게 좀 있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위험한 거래 합의가 이 최고 지도자 사이에서는 있었던 것 같고, 예. 이제 그 후속 조치들을 이제 실무진 수준에서 이제 추진하기로 하는 이제 내부 회의를 열었기 때문에, 네. 이제 북한의 향후 행보,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무기 거래,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러시아가 탄약 내지는 군수 보급에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 때문에 푸틴, 김정은이 만났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수송되는 경로, 특히 이제 북러는 철도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예. 북한에서 출발하면 이론적으로는 한 열흘이면 우크라이나 전선에 타당이 가거든요. 예. 이걸 좀 주시해 볼 상황입니다. 네. 자, 북한 선수단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석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국제 무대에 복귀한 거죠? 네, 일단 뭐 코로나 봉쇄를 3년 반이나 했으니까 지난달에 카자흐스탄 이제 태권도 대회 때 북한 측이 그 주관하는 이제 태권도 그 개가 두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 쪽과 북한 나눠져 있는데 거기 이제 참석은 했고, 그러나 대규모 국제 대회는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처음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도 워낙 이 체육 이런 쪽을 장려하기 때문에 네. 이걸 이제 기폭제로, 그리고 이제 북한이 또 경쟁력 있는 종목이 많아요. 뭐 권투라든지 역도라든지 레슬링, 그렇죠. 타격 이런 쪽. 그러니까 아마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이제 복귀를 할 것 같네요. 네. 이번 아시안 게임에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보낼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체육상, 김일국 체육상만 지금 보냈어요. 대회 도중에 고위급 대표단이 파견될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뭐 과거에도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뭐 중간에 뭐 응원이라든지 격려차 이런 적이 있었고요. 이 과거 아시안 게임이나 이런 때도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만,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북중 정상회담 이 이제 시간만 언제 결정될지 남겨놨지, 제가 보기엔 거의 김정은, 시진핑 주석 간에 이제 회동은 있을 것 같거든요. 언제냐가 문제지. 그런데 이번에 고위급이 협의를 할 것 같았는데 일단은 뭐 김일국도 고위급입니다. 북한 지도위원회 위원장은 과거 체령이 됐었거든요. 그 자리를.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 한 총리가 시진핑 주석을 면담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게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측이 이 만나는 모양을 좀 피하고 이 북중 간의 집중적인 어떤 그 고위급 회담은 제가 보기엔 항저우가 좀 지나서 있지 않을까. 예. 빠르면 아마 금년 안에 북중 정상회담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하고 러시아를 순서를 바꿔서 러시아 북한으로 지칭하면서 군사거래를 비판했잖아요. 예. 지금 조한범 위원께서도 뭐 북러, 북중 이런 표현 쓰시고 계신데 이제 러북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건가요?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우리 헌법 3조에 보면은 이 영토 조항에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대한민국 영토다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은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일종의 괴뢰단체, 반국가단체인 거 헌법상. 예. 근데 문제는 국제법적으로는 유엔에는 독립된 개별 국가로 인정을 받고 있거든요. 동시 가입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동안 역대 정부는 진보든 보수든 북한은 국가가 아니지만 국가에 준하는 관계를 통일 시점까지 유지한다라는 게 이제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개념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윤 정부는 집권 이후에 헌법 3조 4조를 강조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대한민국 헌법 기준에 비춰 국가보다 그 밑에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러시아뿐만이 아니라 향후 뭐 우간다 북한도 북한 우간다가 아니라 우간다 북한 이렇게 쓸 가능성이 있죠.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지금 기조로 봐서는 아마 그런 관점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북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데 현 정부의 기조인데 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나설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이 굉장히 두려워한다면서요? 그 실제로 효과가 아주 큽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은 완전히 폐쇄적인 상태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 문화나 대외 뭐 해외의 어떤 사실 전혀 모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 뭐 일부 비공식적으로 한류나 이런 걸 접하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외부 정보, 객관적인 정보, 외부 정보 또 북한 내부 정보가 확산되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고요. 그리고 심리전은 이제 누적이 되면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전선의 MDL 군사분계선에서 우리 측 아나운서가 일기예보를 방송을 해주면 예. 처음에는 이제 무시하다가 우리 방송원이 내일 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인민군들이 우산 갖고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누적되면 이 심리적으로 상당히 효과가 크고 여러 가지 장비나 전력 그 차원에서 북한이 대응을 못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가장 원했던 게 이 심리전 중단인데 지금 북한이 이 도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다시 심리전 우리 측 비대칭 전력이 심리전이거든요. 네. 이제 그걸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금지되어 있는 민간의 그 대북 전단 발송 이걸 또 허용할 가능성도 있죠. 지금은 허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칭 대북 전단 금지법이 정당성 여부를 떠나서 일단 법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맞아요. 법이 입법돼 있죠. 예, 실정법 위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대북 전단을 또 일부 단체들이 공개적으로 보내거든요. 예. 실정법 위반이지만 정부는 만류하죠. 일단은 실정법 위반이고 또 그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대북전단 금지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지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일단은 실정법 위반이다 만류하는 정도 이 정도의 입장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이었어요.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한 주간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유엔 총회는 분위기가 좀 평소와 달랐다면서요? 네, 유엔 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중에 무려 4개 국가 정상이 불참을 했죠.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이렇게 5개 국가 중에 이번 총회에 참석한 인물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일합니다. 일단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반미 연대를 만든 중국과 러시아 정상은 불참이 예견되어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과 프랑스까지 불참한 건 이례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고요. 특히 영국 총리가 총회에 불참한 건 2013년 이후에 10년 만입니다. 영국, 프랑스 정상은 왜 불참했죠? 일단 영국 언론에서는 리시 수낙 영국 총리가 기후변화 정책을 놓고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과 갈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지난 8월에 수낙 총리가 영국이 워낙 외국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계속 이 수입하는 데 있어서 불안 요소가 많다 보니까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이 북해 석유가스 유전 100곳을 개발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들은 구테우스 사무총장이 화석 연료 생산을 늘리는 국가는 정말 위험한 세력이다 라면서 공개적으로 영국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아하. 근데 아무리 그래도 유엔 총회에 불참하는 건 상임 이사국으로서 좀 무례하다 이런 지적이 분명히 있었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국내 일정이 좀 바빠서 불참한다 이렇게 알렸고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국내 총선 일정이 지금 앞둔 상태여서 이번 총회에 불참을 알렸습니다. 네, 물론 러시아와 중국도 불참했지만 미국의 우방국들 참석률이 좀 낮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국과 일본 정상을 제외하고 미국의 우방국들이 대거 불참한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 유엔 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얼마 전에 이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있었고 이때도 러시아 비판 성명을 내냐 마냐,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판을 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계속 의견이 엇갈렸었거든요. 네. 근데 G20 정상회의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해봤자 별다른 이익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정상들도 다수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유엔 체제의 핵심은 사실 안보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보리가 매번 중국과 러시아의 비토권, 그러니까 거부권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한다. 이런 지적은 정말 오래전부터 있어 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유엔 체제 자체가 이미 활력을 잃었다. 이런 비난이 나오기도 합니다. 네. 자, 부산 엑스포 일본이 지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네요. 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지난 10일 이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인도 뉴델리에서 열렸죠.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에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지지한다라는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습니다. 예. 2030 엑스포 개최지가 이제 11월에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되죠.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 투표에서 부산에게 표를 던지겠다라는 뜻을 직접 전한 겁니다. 다만 관심을 끄는 건 기시다 총리가 왜 갑자기 의향을 달리했느냐라는 건데 실제로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의 이제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의 의미로 지난 5월에 한국에 왔을 때 당시 한국의 국회의원들로부터 우리 부산 엑스포 지지를 해주세요. 이런 요청을 받았었지만 그때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 라면서 굉장히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예. 그리고 5월에 일본 히로시마, 또 7월에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윤 대통령하고 각각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을 때도 이 부산 엑스포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지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서 좀 애를 태우는 모습이었죠.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 한국 쪽의 호의에 너무 응답을 안 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지난 3월이었죠. 일제 강점기 그 강제징용 해법을 계기로 굉장히 경색되어 있던 한일 관계가 빠르게 개선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상응하는 일본 측의 조치가 좀 미흡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일본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게다가 5년 전이었죠. 5년 전에 이제 2025 오사카 엑스포 유치전 당시에 한국은 당시 이낙연 총리가 오사카 유치를 지지한다 이렇게 공개 발언을 하면서 일본을 밀어줬었단 말이죠. 예.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일본은 이 부산 엑스포 지지와 관련해서 말을 아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시다 총리의 지지 발언이 어쨌든 한일 관계 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해왔던 윤석열 정권의 이런 바람과 행동에 일본 정부가 응답을 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네요. 지금 엑스포 개최지 투표를 뭐 약 2개월 정도 앞둔 시점인데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직접 부산 유치를 지지한다라는 뜻을 전달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좀 뒤늦게야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자, 화제의 인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 지금 네.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이 이 머스크랑 만나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요?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포함해서 벌써 5개국 정상과 직접 만나서 투자 유치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또 유엔 총회에 참석하려고 미국을 방문한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도 이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각국 대통령을 줄 세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비결은 다름 아니라 기술 권력인데요. 예. 그 트위터, 그러니까 현 X죠. 이 현 X를 가지고 있고 뭐 테슬라, 스페이스X 같은 정말 초고도화된 기술로 움직이는 이 기업만 6개를 통솔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나 뭐 배터리 그리고 스페이스X 우주 탐사 기업 이런 기업체들은 사실 이제 미래 산업을 좌우할 수 있는 첨단 업종에 속하는 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각국 정상들이 이 일론 머스크와 협상을 좀 가능한 한 빨리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르도안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테슬라 공장을 좀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이번에 했고요. 지난 6월에는 모디 인도 총리 그리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이 일론 머스크와 만났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월과 6월에 2번이나 이 머스크를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힘이 대단한데 그런데 너무 그 한 사람의 기업인의 힘이 크다. 이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 일론 머스크의 기술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좀 문어발식으로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견제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스는 이 머스크가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미국을 포함해 각국 정부가 우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놓은 적도 있고요. 예. 애플의 팀쿡 CEO는 이 구 트위터인 X가 반유대주의를 조장하고 있다라면서 광고를 지속할지에 대해서도 고민 중이다라면서 견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네. 다음 인도와 캐나다 소식인데 양국 관계가 갑자기 얼어붙었어요. 네. 인도의 정부 요원이 캐나다 영토에서 인도계 캐나다 시민을 살해했다라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하. 일단 배경을 보면요. 지난 6월에 캐나다 국적의 시크교도, 이 시크교라는 종교죠. 시크교도의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가 피격 사망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 시크교라는 게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합쳐진 인도에서 태생한 종교인데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을 주장해왔던 시크교의 신자가 캐나다에서 암살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캐나다 영토 내에서 이 시크교 신자를 암살한 게 인도의 기밀 정부 요원이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고요. 네. 주스틴 트루도 캐나다 총리가 직접 나서서 이 사건을 비판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체결될 예정이었던 인도와의 FTA 협상까지 잠정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캐나다 내에서는 이번 사건이 이 캐나다 주권에 대한 모욕이고 캐나다 국민은 모든 살인과 특히 외부 정부의 공격에서부터 안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시크교라는 종교가 인도와 캐나다의 갈등 사이에 있다. 왜 인도의 종교가 캐나다에서 문제가 됩니까? 왜냐하면 캐나다에 시크교 신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인도 인구가 14억 명이고 사실 그중에 시크교는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도 내에서는 소수 종교에 속하고 예. 많은 핍박도 받아왔고요. 그런데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인도를 제외하고 시크교 신도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아하. 지금 인도계 캐나다인이 약 18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됐는데 시크교 신도도 이와 비슷한 숫자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인도계 캐나다인이 시크교 신자라는 거죠. 예. 그리고 2015년에 트루도 내각이 출범을 했는데 여기서 시크교 신도 장관만 총 4명이 탄생을 했고요. 허허. 현재 야당 대표도 시크교 신자입니다. 아. 게다가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 전부터 중국이 이렇게 캐나다 총선에 좀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굉장히 좀 다툼이 많았고 또 주권 침해 문제에 굉장히 좀 민감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사건을 인도가 캐나다의 주권을 침해했다라고 보면서 더욱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은 겁니다. 네. 이 인도 쪽 입장은 어때요? 인도는 캐나다 주장이 터무니없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인도도 캐나다에 불만이 굉장히 많이 쌓여있는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모디 인도 총리나 모디 총리의 정당이 힌두 극우주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크교나 이슬람교 같은 거는 이제 인도 내에서 소수 종교에 속하기 때문에 굉장히 핍박을 좀 많이 하기도 했고요. 예. 그러면서 시크교의 이 분리주의 독립운동이 해외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졌고 인도 정부는 직접 나서서 이 분리주의자들을 굉장히 좀 폭력적으로 체포하고 억압을 해왔거든요. 근데 반대로 캐나다는 시크교에 관대하다 보니까 G20 정상회의에서는 대놓고 캐나다에서 극단주의자의 반인도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캐나다가 좀 이 시크교도의 활동들을 막아달라. 이렇게 인도가 요구를 했었는데 캐나다가 이걸 당연히 안 들어줬죠. 예. 그러다 보니까 두 총리가 양자 회담도 안 하고 서로 굉장히 불쾌한 모습을 보였고 그 여파가 결국 양국의 FTA 협상 중단까지 가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혜진이 부르는 갈색 추억 잠깐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희미한 갈색 등불 아래